로마 제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로마라는 곳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이 로마는 지금은 나라가 아니라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죠. 바로 그 로마라고 하는 작은 도시 국가의 힘이 점차 강해지게 되면서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로마가 강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이 로마 또한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로마 역시 처음에는 왕이 다스리는 도시 국가였었지만은 왕을 쫓아내고 소수의 귀족들이 정치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로마는 기원전 8세기에 이탈리아 반도 안에 있는 작은 도시 국가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건설이 되었다가 6세기 말에 가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왕을 쫓아냅니다. 왕정을 폐지하고요.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럼 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군주정, 그러니까 군주 한 나라의 군주, 왕을 중심으로 하는 형태와 또 기존의 소수의 귀족들이 정치를 하는 귀족정과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정의 형태가 모두 섞인 것을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이거 잘못 썼네요. 군주왕이 아니라 군주정이 되겠죠. 군주정. 자, 그럼 실질적으로 로마의 이런 모습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느냐? 실제로 군주, 왕은 존재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하지만 집정관이라고 해서 귀족들의 대표가 군주정과 같은 그러니까 왕이 정치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또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곳이 있었어요. 원로원이라고 하는데 이 원로원을 통해서 귀족정의 형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민주정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건데요. 바로 민회라고 하는 로마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회의와 또 로마 시민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호민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통해서 민주정의 형태도 띠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원로원인데요. 원로원 같은 경우에는요. 귀족들의 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귀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일종의 국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처럼 귀족들이 모여서 이 원로원에서 서로 회의를 하기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또 이 원로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귀족들은요. 임기가 평생 죽을 때까지였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귀족들의 권한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반면 행정을 책임졌던 원로원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는 집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집정관이 바로 군주정의 형태를 이 집정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귀족들의 가장 대표가 원로원 안에서도 수장이 있었겠죠. 바로 그 최고의 귀족들의 수장을 집정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집정관들이 행정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가장 높은 책임자였고요. 이 집정관 같은 경우 오래 임기를 하게 되면 독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임기를 1년으로 두고요. 최대 2명까지 둘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원로원 안에 있는 귀족들이 돌아가면서 이 집정관을 하게 됐죠. 자, 이걸 통해서 원로원을 통해서는 귀족정을 했구나라는 증거가 되고 집정관을 통해서는 군주정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로마는 귀족들이 정치를 주도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요. 더불어서 평민들까지도 점차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가 전쟁에서 평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증대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전에 여러 번 설명했듯이 원래 전쟁은 귀족들만 참여하는 전유물이었지만 시대가 점차 지나게 되면서 평민들까지도 참여하게 되죠. 특히 로마 시기의 평민들은 전쟁에서 중장보병이라고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해요. 중장보병. 그래서 이 역할을 통해서 평민들 또한 정치적인 역할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 결과 평민회 혹은 평자를 빼고 민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서 이러한 평민들이 이곳에서 토론하고 일어나면서 이제 로마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민회의 대표이자 평민들의 대표로 중요합니다. 호민관을 설치하게 돼요. 그래서 이 호민관이라고 하니 대표를 설치를 하게 되면서요. 이제 평민들에게 불리한 뭐 정치, 뭐 법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호민관들이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것들을 못하게끔 만드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또 더불어서요. 기원전 450년으로 가게 되면은요. 12표법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귀족들 마음대로 평민을 재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12표법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는 평민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12표법뿐만이 아니라 평민회, 호민관 선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이전과 달리 평민의 권위가 점점 증가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15페이지, 학습지는 15페이지고요. 교과서는 38페이지입니다. 교과서는 38페이지입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했던 로마 공화정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로마 공화정은요,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기존의 귀족들 중심으로 하는 체제, 그리고 군주정의 성격과 함께 민주정의 성격까지 모두 합쳐진 것을 로마 공화정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보도록 하면은요, 자, 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종의 귀족회의입니다. 그리고 의견을 결정하는 기관이었고, 이 원로원이 들어가 있는 귀족들은 모두 종신, 죽을 때까지 이 원로원의 귀족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로마의 공화정 안에서도 귀족정의 형태가 보이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원로원 귀족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 책임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집정관이 되죠. 이 집정관이 오랜 기간 동안 최고 책임자가 된다면은 독재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임기는 1년으로 원로원의 귀족들이 돌아가면서 이 집정관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에게만 권력이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집정관은 2명을 두었다고 해요. 자, 이 집정관을 통해서요, 우리는 군주정, 그러니까 로마 공화정 안에서 군주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민주정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평민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평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기관이고요. 이 평민회에서 기역에 들어갈 이 관직을 선출합니다. 또 평민회를 통해서 로마의 법률도 만들기도 하죠. 자, 그럼 이 기역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평민회를 주재합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의 회의 기관인 이 평민회의 의장, 수장 역할이기도 하고요. 평민들의 권리를 위해 싸웠던 관직이었기 때문에 평민들에게 불리한 정책이 있다라고 생각될 시에는 이 정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또 귀족과 평민들을 가운데에서 이제 서로의 세력을 중재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기역, 바로 평민들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는 호민관이 들어가야겠죠.
자, 그럼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로마 공화정의 특징을 정리해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 원로원을 통해서 귀족정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원로원의 수장인 집정관이라는 통해서 군주정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평민회를 통해서 민주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로마 공화정의 특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귀족정, 군주정, 민주정이 잘 섞여 있는 이러한 로마도요. 결국에는 쇠퇴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이유가 포에니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요. 조그만 도시국가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로마의 힘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로마 주위의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병합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기원전 3세기에 가게 되면은 바로 이 이탈리아 지역, 이탈리아 반도를 모두 로마가 통일하게 됩니다. 상당히 강한 나라로 성장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된 로마가요. 지중해 바다죠. 이 지중해 해상권을 두고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와 서로 싸우게 되는데요. 그것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페니키아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건설한 식민지가 돼요. 그래서 이 카르타고와 로마가 서로 지중해를 두고 지중해 해상권을 누가 장악할 것이냐를 두고 서로 대립했던 사건이 되죠. 총 3차례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카르타고와 전쟁을 하게 되고 결론만 얘기하면 이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하게 되면서 지중해 해상권, 지중해 패권을 모두 로마가 장악하게 되죠. 자, 그럼 공화정의 쇠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한 것처럼 포에니 전쟁에서도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도 통일을 했어요. 그만큼 로마가 강한 제국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는데, 자, 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제도가요. 점점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화정의 쇠퇴를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포에니 전쟁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포에니 전쟁의 결과이기 때문에 포에니 전쟁 이후에 로마 사회에서의 변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야기했듯 로마라고 했던 작은 나라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넓은 땅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정복 전쟁을 하게 되면서요. 정복했던 지역에서 가격이 싼 곡물을 대량으로 로마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럼 로마 기존에 살고 있는, 로마 안에 기존에 있었던 로마의 농민들은요, 외부에서 정복한 지역에서 가격이 싼 곡물이 들어와요. 반면 로마 같은 경우에는 값이 싸지 않았어요. 당연히 가격이 싼 곡물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기 때문에 가격이 비쌌던 로마의 곡물을 사지 못하게 되자 로마의 농민들이 당연히 몰락할 수밖에 없고요. 또 반면에 귀족들은 대농장이라고 불리는 라티폰디움을 형성하게 되고 유지하게 됐는데, 자, 이야기했듯 정복지에서요, 값싼 곡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로마의 농민들이 수확한 곡물의 가격은 비싸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곡물을 사지를 않아요. 그에 따라 농민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럼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해. 그런데 내가 수확했던 곡물은 팔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많은 귀족들에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귀족들이 싼 가격에 많은 농민들의 토지를 사들이게 되면서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게 되고요. 그 대규모 토지 안에요. 정복지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이용해서 농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대토지를 소유를 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라티푼디움 대농장이라고 해요. 자, 이걸 통해서 자영농민, 농민은 농민인데 스스로 경작하는 농민, 그러니까 내 땅에서 스스로 경작했던 농민이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고요. 이를 통해서 농민들은 점차 노예와 같은,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노예가 되는 사람이 등장하기도 했었고, 반면 귀족들은 대농장이 점점 확대가 되는 등 일반 백성들과 귀족들과의 빈부격차는요, 오히려 더 점점 심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초래하게 돼요. 자, 이에 따라서 호민간 출신이었던 그라쿠스 형제가요, 이러한 몰락했던 자영농민을 다시 육성하고요, 빈민, 가난한 백성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이른바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인당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을 제한을 한다든가, 자영농민에게 토지나 곡식이나 이러한 것들을 싼 가격에 준다든가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미 귀족들이 대규모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라쿠스 형제가 했었던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주는 정책, 이러한 것들에게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귀족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고요. 또 이 결과 공화정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학습지에는 없지만요, 이러한 혼란을 토대로 해서요, 귀족들 중에서 이른바 삼두정치라고 해서 숫자 3을 의미하고요. 머리 두자예요. 즉 3명의 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원로원 집정관 그리고 평민회가 함께 하면서 정치를 했지만, 이러한 포에니 전쟁 이후의 변화로 인해서 평민들은 점차 몰락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귀족들은 라티푼디움을 비롯해서 강한 권력을 가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에 따라서 귀족들 중에서도 3명의 사람이 강한 권력을 갖게 되면서 이 3사람 중심으로 정치가 행해지게 되는데, 이것을 삼두정치라고 합니다. 그 삼두정치를 하게 되면서요, 이 사람들이 굳이 내가 권력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이 2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삼두정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서로 죽이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게 되다가요,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카이사르를 시저라고도 불리는데, 이 카이사르가 정권을 잡게 되고요, 혼란스러운 로마를 수습하려고 다양한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귀족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던 원로원의 귀족의 수를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럼 수를 늘린다는 의미는요, 많은 귀족들이 귀족들의 수가, 원로원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어떤 특정 사람, 특정의 계층 혹은 특정의 사람들에게 권력이 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었거든. 그래서 원로원에 들어갈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늘려서요,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고요. 반면 정권을 잡고 있었던 카이사르 자신의 힘은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종신독재관이라는 이름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은 강화시키고 귀족의 힘은 약화시키려고 했지만, 여전히 공화정을 지지하는 세력, 다시 말하면요, 카이사르가 나의 힘을 강화시킨다고 했었지 독재를 하려고 했었고, 더 나아가서 황제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로마는 공화정 국가였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독점되면 안 돼. 이전 체제였던 공화정 체제가 계속 유지가 돼야 돼. 라고 했던 사람들이 공화정 지지 세력이었기 때문에요. 이 세력들에게 결국에는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게 되면서 실패하는 이러한 모습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카이사르는요,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카이사르라고 불리는 사람 자체도요, 돈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사르에게는 자식이 없어서요, 그 모든 권력과 재산이 조카에게 가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라고 합니다. 자, 이 옥타비아누스 시기로 가게 되면 일명 제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제정, 황제할 때의 제자예요. 황제가 정치를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 옥타비아누스는 기원전 27년에 혼란스러웠던 로마의 공화정을 모두 다 수습을 합니다. 그리고 강한 권력을 가지고 행정권, 군사권까지도 장악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혼란스러웠던 당시 로마는요, 돈이 없었어요. 국가 자체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돈을 이 옥타비아누스의 개인 재산에서 로마에 필요한 돈을 다 댔다고 해요. 그 정도로 옥타비아누스가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원로원은요, 이러한 옥타비아누스를 아우구스투스, 이른바 존엄한 자라는 뜻을 가진 칭호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라는 말보다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이 사람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야기한 것처럼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엄청난 권력,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와 다름없는 권력을 누렸지만요, 실질적으로 황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황제가 되진 않았지만 실질적인 황제의 권력을 누렸다라고 해서 역사학자들은요, 옥타비아누스 시기부터를 제정의 시작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로마의 정치 형태의 변화를 알 수가 있는데, 처음 로마는 왕이 정치를 하는 왕정의 형태를 유지를 하다가 이 왕을 쫓아내고 소수의 귀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귀족정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점차 평민들의 힘이 강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형태를 모두 보이는 공화정의 형태를 띠게 되고요. 옥타비아누스 시기로 오게 되면서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이 시작되는 이러한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시기를 시작으로 해서요, 약 200년 동안 로마는 전쟁도 없는 무척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거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고요. 이 팍스 로마나 시기에는 총 5현제라고 해서 현명했던 5명의 황제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상당히 능력이 있는 황제들이 무려 200년간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 로마의 평화 시기가요, 전성기,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고요. 또 전성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요, 이 로마 제국도 결국에는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자, 우리 앞서 이야기했었던 이 오현제 시대, 로마 평화의 시기 같은 경우 이 5명의 황제가 약 200년간 평화를 유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이 유지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보통 황제의 자리를 자기 자식에게 세습하죠. 보통 큰아들에게. 그런데 이 오현제 시기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능력이 없으면요, 자식에게 황제의 자리를 주지 않고요, 능력이 있는 자신의 신하들에게 자리를 넘겼습니다. 즉, 이 오현제 5명의 황제 모두 자식에게 주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신하들에게 왕의 황제의 자리를 넘김으로써 2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로마는요,
군인들 중에서 힘이 있었던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요.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거를 군인 황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황제의 자리를 두고 서로 다투게 되고요. 이때 승리한 군인이 황제로 등극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황제가 너무나 자주 바뀌는 거예요. 정말 자주 바뀔 때에는 뭐 1년에 한 3-4번씩 바뀌기도 했었어. 이렇게 황제가 자주 바뀌고 또 포에니 전쟁 이후로 값싼국물 들어오고요. 이러한 또 혼란스러운 내부의 틈을 타서 다른 나라와의 상공업 그리고 도시들이 점차 쇠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로마 제국이 쇠퇴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이민족들이 침입해 들어왔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우리 북쪽 그러니까 유럽, 로마의 북쪽에 살고 있었던 게르만족과 우리 배웠죠? 사사낭족 페르시아가 로마 제국에 침입하는 등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불리는 황제가요. 로마 제국을 다시 한번 정돈합니다. 혼란스러움을 잠재우고 다시 한번 로마가 제국으로서 우뚝 서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추구했던 개혁 중에 하나가요.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천도 수도를 옮겼고요. 또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여러 민족들, 그러니까 로마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 그래서 이 다양한 민족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한 결과 우리가 모두 똑같은 종교를 갖는다면 그 종교의 이름 아래 하나로 통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그래서 그리스도교를요 종교로서 인정하게 돼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로마가 있습니다. 이 로마는 처음에 작은 도시국가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러한 로마의 힘이 점차 강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바로 이곳이 지금의 이탈리아이기도 한데요. 자, 이 작은 도시였던 로마가 힘을 점차 키우게 되면서 이 이탈리아 반도 지역을 모두 통일하게 됩니다. 통일하게 돼요. 이런 로마가 카르타고라고 불리는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식민지와 전투를 하죠. 전쟁을 치릅니다. 이른바 포에니 전쟁이 되는데, 자, 이 포에니 전쟁을 치른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바다, 지중해 해상권을 두고 이 지중해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를 두고 이 두 나라가 싸웠던 거고요. 결론만 얘기하면 우리 로마가 승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로마가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요. 막강한 군사력, 넓어진 영토, 그리고 전성기를 이룩할 정도로 상당히 강한 국가로 성장하게 되지만 정복했던 지역에서 들어온 값싼 곡물, 그리고 귀족들이 대농장이라고 불리는 라티푼디움이라고 불리는 대농장을 경영하게 되면서 이 로마의 공화정이 상당히 흔들리게 되는 쇠퇴하는 계기가 되죠. 이러한 혼란을요, 옥타비아누스가 등장하게 되면서 수습하게 되고, 이 옥타비아누스를 원로원에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칭할 만큼 상당히 강한 권력,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옥타비아누스를요, 황제의 자리를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황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옥타비아누스 시기부터 제정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로마의 가장 전성기는요,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는 오현제 시기가 되는데, 바로 이 오현제 시기 때 로마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의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있는 곳이고요. 이쪽은 프랑스,
그리고 독일이 있는 지역이에요. 자, 여기는 지금의 영국이고요. 여기는 우리 배웠던 고대 그리스 세계가 있던 곳, 그리고 이곳은 지금의 터키이자 우리 페르시아의 영토,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영토가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집트가 되죠.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은요, 유럽을 거쳐서 서아시아와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걸친 넓은 대영토를 차지하게 돼요. 하지만 로마 평화의 시기가 지나게 되면서 군인들이 황제가 되기 위해 서로 다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더불어 공업과 상공업과 그리고 도시가 쇠퇴함에 따라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휘청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침입해 들어오게 되고요. 동쪽에서는 우리 배웠죠? 사사낭조 페르시아가 침략해 들어오는 등 국내외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러한 혼란을요, 어느 정도 정비하려고 했던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불리는 황제였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요, 혼란스러운 로마를요,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수도를요,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곳으로 천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나중에 비잔티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자, 아무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수도를 천도한 이후에 이 넓은 영토, 넓은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는 로마인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로 이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종교를 인정해 주게 되지. 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로마 제국의 혼란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거대했던 로마가요, 기점으로 서로마와 그리고 동로마로 갈리게 되는데, 자, 서로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북쪽에서 침략해 들어왔었던 게르만족 출신이었던 용병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반면 동로마 같은 경우에는요, 동로마 제국에서 나라의 이름을 비잔티움 제국으로 바꾸고요. 무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1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라가 유지가 되다가 나중에 1452년에 오스만 제국이라고 불리는 이슬람 국가에 의해서 이 비잔티움 제국은 멸망해요. 또 서로마 같은 경우 게르만족 출신의 용병대장에 의해서 멸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 게르만족이 서로마를 멸망시킨 다음에요. 여러 개의 나라를 크고 작은 여러 개의 게르만족의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프랑크 왕국이라고 했던 왕국이 유럽의 중심부의 나라를 세우고요. 오랜 시간 동안 이 프랑크 왕국이라고 한 나라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4대 문명 그리고 고대 그리스, 오늘 배운 로마까지를요, 고대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게르만족에 의해서 서로마가 멸망하고 프랑크 왕국이 성립된 시기 이후를 중세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시기가 서로 달라지는 중요한 기점이 된다는 것.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우리 등교하지 못해서 수행평가를 보지 못한 학생들이 있어요. 수행평가는 다음 등교할 때 따로 날을 잡아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어서 로마의 문화부터 나갈 거고요. 우리 실시간 줌으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